저는 김두관의 개연 제안서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김두관의 개연 제안서 북콘서트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을에는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관의 헌법 개정 제안서의 저자이신 김두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네, 계속해서 남해 군수 장충남 군수님 모셨습니다. 네, 이어서 KFME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 광주광역시연합회 이기성 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시니어플래너협동조합 장성우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잉글리시 트리 주식회사 대표 이강혜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회사 다인스 최현석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이어서 민부정책연구원 광주 남구 지회장님이시죠. 이종만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민부정책연구원 동구 지부장님이십니다. 이상원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이어서 천지장례식장 김시환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회장님들 대신해서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분입니다. 이번에는 태청농업회사법인 김시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5.18 국립묘지 김범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개헌논의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헌을 두고 오래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지난 77년의 헌정사 동안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고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행 헌법이 변화된 시대상을 담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필두로 한 정치 개혁이 시대적인 과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북콘서트는 김두관 전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개헌에 남은 시간, 김두관의 헌법 개정 제안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의 정국과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보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북콘서트를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는데요. 책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또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익연구원장님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대현 원장은 지난 9년 동안 위익연구원 원장과 시사평론가로 TV, 라디오 방송, 신문 칼럼과 또 언론사 인터뷰,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해서 중앙정치와 지방자치, 경제, 외교 등의 분야에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이죠. 자, 김두관의 헌법 개정 제안서 부콘서트의 신간 저자이신 김두관 전 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두관 전 의원은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에 거쳐서 제34대 경상남도 도지사,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를 역임하셨습니다. 자,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먼저 김두관 전 의원님의 헌법 개정 제안서의 저자이시죠. 네, 김두관 전 의원님의 모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이시고 매우 개인적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고향 남해의 우리 장충남 교수님께서 토요일 일정도 많으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지방선거에 영남에서 69개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는데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에 우리 민주당으로 유일하게 지금 소속으로 영남 지역에서 기초 단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삼준 본인 지금 남해는 마늘 연구소라고 있는데 연구소의 또 소장님, 또 우리 청남내민권의 김봉실 사장님, 또 양경모 하동 산천남이 위원장과 지금 사무국장도 하시고 활동하신 그 남해 하동 산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민주당 역할을 하시는 네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빈이시지만 또 제가 개인적으로 크게 존경하는 우리 김범태 5.18 민주국립묘지 소장님 지금 4년 연임하고 계신 특별히 바쁘십니다. 요즘 5.18 민주국립묘지에 유명 인사들이 워낙 많이 참배를 하시기 때문에 아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또 후배 콘서트 격려차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어제 법원에서 지금 11째 구속 기소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취소를 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검찰에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논란이 있어서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서울의 광화문이라든지 서울 일대에 지금 탄핵 찬성, 탄핵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고 우리 강주 금남로에도 오늘 집회가 열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거의 내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정치적 내전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물리적 내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기 전에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에 총기 규제법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 참 다행이다. 미국은 개인이 총기 하기를 소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군인, 경찰,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빼고는 절대 총기를 가질 수 없게끔 총기 규제법 때문에 참 다행스럽다. 총기를 개인이 가졌으면 벌써 크게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진보 보수로 나누어졌을까? 아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해방 직후에 좌우이익의 극렬한 대립 그 이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대 정신은 이 내전을 종식시키고 국민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게 시대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구조적으로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저는 정말 대한민국 21세기 선진국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재앙적 대통령제에 있다. 재앙적 대통령제다.
87년 헌법이 개정되고 노태우 대통령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8분 대통령이 배출했는데 5분이 지금 구속이 되고 3분이 국회 탄핵소추 의회를 거쳐서 헌재에 가 있든, 한 분은 기각, 한 분은 인용이 돼 있어. 그리고 지금 이제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3월 14일경에 헌재에서 최종 결심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4대4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막 그 우파 쪽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업되면서 기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너무나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재판관을 보좌하는 연구관들이, 재판 연구관들이 좌우명식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보좌하듯이 이분들이 그 기각 사유를 써야 되는데 도저히 기각 사유를 쓸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또 뭐 오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도 법원에서 되고 이렇게 하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확실하게 3월 14일이 될지 조금 더 부과될지 모르지만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확실하게 8대0으로 인용을 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헌재에서 인용이 되는 순간 바로 60일 이내에 자기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통령 뽑는 걸 조기 대선이라고 그럽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실질적으로 대선을 굉장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많이 준비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아직 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다 후보들이 지금 대선을 뛰고 있고 캠프를 차려가지고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87년 헌법이 38년이 흘러서 지금 우리 시대의 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은 오전지향적 대통령제인데 이것을 바꾸는 권력을 분산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아마 차기 뽑히는 대통령이 또 5년 단임 대통령이 뽑히면 아마 어느 쪽이 대통령을 맡더라도 우리 국민 절반은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내전이 지속될 거라고, 어쨌든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어서 권력 분점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정을 이끄는 방식으로,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강주든 울갱이든 완전 그냥 지역이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분권행 개헌을 해야만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탄핵 이후 대한민국 미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편하게 논의해보는 자리인데요. 저는 우리 당 지도부인 이재명 대표를 빼고는 모든 지금 정치 세력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만 지금은 내란을 제압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개헌을 논하는 것은 전선을 엎드리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지 좀 미온적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오히려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이 전국을 주도할 때 우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민주 진영이 대선, 조기 대선이 있으면 승리하고 또 국정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치열하게 어쨌든 내란 세력의 준동을 끝까지 막아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연대하고 연합하고 통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헌법 개정 제안서를 냈는데요. 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대학 아카데미 이런 데서 많이 준비를 했고, 또 노동부 장관, 여수 출신 이상숙 전 노동부 장관도 개헌 운동을 많이 했고, 뭐 정의야, 김행호 의원,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 역대 모든 국회의장들이 개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도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조차도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바로 이 국가 권력 구조를 비롯한 생명권, 뭐 여러 가지 보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균형 발전, 지방분권, 이런 여러 가지 개헌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내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가장 개헌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라서 국회 일당의 지도자, 그리고
차기 대권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모든 지금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데도 진척이 없어서 그런 점 좀 너무 아쉽다는 기조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대현 이민연구원장이 아마 잘 이렇게 질문도 해주실 거고 정혜정 아나운서께서도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북콘서트 토론하고 나중에 우리 또 참석하신 분들하고 소통하고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주말에 바쁘신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기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북콘서트 대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그리고 김대현 원장님께서도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궁금해서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두관 전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어제 아침에 제가 김현정 CBS 요쇼에 나갔는데 김현정 아나운서가 아마 앵커가 휴가 중이라 저하고 잘 아는 문재인 정부의 정무수석을 했던 이철이 수석이 진행하는 CBS에 나가서 한 25분 정도 약 30분 가까이 대담을 했는데 뭐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는 CBS 아침에 직접 생방 출연을 했고 2월 14일은 제가 오랫동안 좀 준비했던 넥스트 코리아 포럼이라고 2월 14일에 정립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철이 그 앵커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넥스트 코리아 포럼이라서 이름에서 벌써 뭘 하고 싶은지 대충 감이 잡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특히 넥스트 코리아 포럼은 저를 뒷받침하는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는 과학기술 강국, 문화대국, 또 유라시아 네트워크 중심의 대한민국 절대만의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특히 과학기술 강국을 대한민국 미래라고 생각하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했고요. 사실은 이제 이 헌법 개정 제안서를 발간하고 지난번 대구에서 특강 만나고 부산에서 북콘서트하고 오늘 세 번째 강주에 왔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신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김대현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요새 광주보다는 서울에서 많이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광주 서울 갔다 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북콘서트를 여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부 호남은 흔히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양무 호남 실무국가, 무호남 무국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호남이 없는 나라는 국가는 없다라고 했는데 또 그 이후에 동국민 전쟁 때 또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분들이 엄청 활약을 했고 또 광주 학생 노조도 있었고 특히 이제 5.18 민주운동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 미친 영향이 워낙 크고 지금 여야가 워낙 이제 이 강주 민주운동이 갖는 역사적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개헌하면 헌법 전문에 반드시 강주 정신을 넣는다고 지금 국민님도 합의를 해놓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개혁 세력 입장에서 보면 강주가 민주주의에 모르고 또 좋은 본산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든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이 강주를 찾는 건 너무 당연하고 또 강주의 민심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영역이라서 지난 한 보름 전에도 제가 강주에 가서 방송 인터뷰도 서너 번 하고 또 그때도 특강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지만 자주 강주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강주의 민심을 좀 얻는 것도 참 중요하고 농업 사회 때는 강주가 중심이었지만 산업화 정보화 되면서 강주가 많이 지금 좀 뒤쳐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AI
중심 도시로 구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광주공항 이전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나는 뭐 장기적으로 광주 전남이 다시 좀 규모 있게 통합을 해서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좋은 일거리 일자리를 만들어야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광주 전남에 대해서 저도 많이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광주광역시 하면 민주화의 성지이자 또 우리 광주광역시와 전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김두관 의원님,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혹시 김대현 원장님께서는 신간 김두관의 헌법 개정 제안서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습니다. 네, 느낀 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김두관 의원님께서는 헌법 개정 운동을 해오셨고 그 소신을 이번에 좀 책으로 담으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더 축하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1987년 9차 개헌을 마지막으로 개정된 뒤로 아직까지 38년 동안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오랜 군사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 급하게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자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을 손으로 뽑는 이 부분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그 개헌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다. 근데 지금 87년도 했던 권력 구조가 또다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개헌 운동을 좀 해야 한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제가 책을 좀 봤는데 권력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여러 가지 선거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질적 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 경제적 권리들이 약간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좀 많이 안 나왔는데 정말 중요한 건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구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또 사실 국민들도 대통령의 권력, 의회의 권력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사잖아요.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이라든가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도에 저희가 IMF를 거치면서 받아들였던 신자유주의에 대한 폐해들 이것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김두관 의원님은 이 책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헌법에 이자 상한제 12%로 못을 박아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국민들에게 이자를 12%를 넘어서 안 된다. 이걸 헌법에 박아놨습니다. 저희 나라는 그때 당시에 88년도 200% 1000%일 때 아닙니까? 법률로 이걸 하다 보니까 잘 안 됐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국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88년도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8년도에 국민들의 기본 생활과 관련해서 노동시간이라든가 최저임금제를 헌법에 좀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의원님이 그나마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신 부분에서는 제가 좀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을 보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책 제목을 살펴보면 헌법 개정 제안서라고 나와 있는데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국회의원하고 대통령만이 발의를 할 수가 있어요. 헌법을 좀 개정하자. 근데 국회 같은 경우는 150명 가반이 참석하면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발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통과를 하려면 국회에서는 3분의 2, 현재 300명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만이 통과가 되는. 그래서 이제 이걸 경선헌법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이라든가 많은 나라들, 대부분 나라들이 경선헌법, 헌법을 개정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어느 순간에 집권했을 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영구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헌법 개정이 오래 걸립니다. 정치인들이 그때그때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헌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실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연성헌법으로 가자. 좀 쉽게 개정할 수 있게끔. 단 권력구조 문제만큼은 현행법대로 현성헌법으로 하자. 이런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건 분립이 엄연하니까 대법원에서 수시로 이런 판단을 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어쨌든 간에 사건 분립은 말은 그렇지만 제대로 독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헌법 개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의원님 책 보니까 국민발언제에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회가 아닌 국민들이 개헌을 요구할 수 있는 발언제를 내계셨는데 네, 그렇군요. 이렇게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를 들어서 책을 쓰셨어요. 앞서 모든 발언에서도 김두관 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그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 그리고 그 시기가 된다고 하면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지금 우리 헌법에 87 체제 제6공화국 헌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38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동안 엄청나게 한국 사회가 많이 변화했죠. 물론 세계적인 변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입었던 옷을 대학생이 되면 입기 어렵잖아요. 한국 사회가 4차 산업 시대로 전 세계가 변화했고 그 시대에 조응하게끔 법을 바꿔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헌법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한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규범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하고 특히 87년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대통령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5년 단임제 그 당시 상임께서 아마 돌아가면서 한 번씩 국정을 맡아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5년 단임을 했고 제가 알기로 세 번째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87 체제의 세 번째 대통령인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계속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이 마침 먼저 대통령이 비상개헌을 해서 내란 행위로 구속이 돼 있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저는 이번 12월 3일 신임 쿠데타가 87 체제의 종식을 의미하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개헌을 해서 새로운 시대를 바꾸는 게 적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도 짧게는 향후 50년, 길게는 향후 100년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국가 운영 원리인 헌법을 개정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도 선거법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면 경기 전남도 호남에 지금 국회의원이 28석인데 28대 0이고 대구 경북은 국회의원 수가 25석인데 25대 0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양당제에서 기인하거든요. 그럼 선거구제를 지금은 표가 한 표라도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국회의 의석수가 60석인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53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60명 후보들을 얻은 평균 득표가 54%입니다. 그러면 60석 중에 한 35석 정도를 가져가야 되는데 53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6석, 이준석 계획신당이 1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심이 의석수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거고 극심한 양당제가 계속해서 적대적 공존을 하면서 우리 정치를 이렇게 다행적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에 선거법은 법률이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300명 국회의원을 뽑기 때문에 저는 헌법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선거구제, 특히 선거법을 개정해서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줄 때만이 저는 한국의 이 정치상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한 축은 개헌이고 또 한 축은 선거법을 개정해서 이 소위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정치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정치가 그나마 국회의 운영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논리가 작동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저는 개헌 문제하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한 좋은 정치 하나는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평소에 좀 생각했던 정리하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제안을 기초로 해서 더 훌륭한 제안들을 하고 정치권에 충분하게 또 이런 거쳐서 국민투표 또 이렇게 해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적인 혼란과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정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 헌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대영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요. 그동안 이제 정치인이라든가 정당이 각 진영에 따라서 지금 개헌 이야기하면 분권 개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분권이란 건 뭐냐면 권력을 나누는 거거든요. 대통령 권한이 좀 세니까 그 권력을 빼서 의회에서 나눠 가지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우리 김두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현재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다수당이 아니 여야의 그 양당제 이 피해를 그대로 안고 의회가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저는 반대다. 근데 마침 의원님께서도 승자독식 이야기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51대 49로 선거에 패배하면 49%의 투표권자의 표는 4년 내내 3표가 되거든요. 이게 단 2% 차이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양 정당이 능력에 상관없이 어느 한쪽이 잘못되면 그 반사 이익으로 한쪽의 정당이 이익을 얻는 이런 구조를 극복하지 않는 한 저는 의회가 권력을 나눠가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선이 분권형 개헌을 가려면 방금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를 먼저 개편해야 한다. 그래서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나오고 호남에서 국민이라든가 제3의 정당들이 나왔을 때만이 저는 의회가 권력을 나눠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미국의 사문제 이야기를 하고 비례대표 강화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분권형 개헌을 하려면 거기에 선행돼야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편이 저는 시급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질문까지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까지 분권 개헌과 선거법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헌법 개정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책을 살펴봤었는데 이게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항까지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된 배경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국회에서 만드는 그 조항 법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방의 기초로 강력히 만드는 법률이 아니라 조례라고 그러죠. 그 조례도 법령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기 매우 제한적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국가 법률과 자치 법률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등한 이게 완전 조례가 국가 법률에 기속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국가 법률과 지방 자치 법률이 대등한 관계를 갖게끔 이런 조항도 있고요. 또 최근에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방정부에 줘야 될 교부세를 기재부에서 안 줘가지고 시군구에서 굉장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게 그 직무를 유기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유야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도 예산 법률주의를 하면 그게 통과된 법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주광역시에 얼마, 강주광역시 동구 북부에 얼마 주는 걸 법률로 딱 정하면 그걸 반드시 실행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예산 법률주의도 들어있고요. 또 영토 조항도 좀 들어있는데 지금은 우리 헌법에 한반도,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관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평양 북측에 우리의 주권이나 실효적 지배가 안 됩니다. 우리가 헌법상은 평양이고 개마공이 다 우리 영토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주권이 미치지 않잖아요. 평양 시민단체로 재건을 거둘 수도 없는 거고 개마공원에 나는 감자를 가져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되기 전까지는 지금 휴전선을 일시적으로 영토화하는 이런 조항이 있고요. 또 대통령은 비상대권은 인정하지만 대통령 개헌권은 이제 삭제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조항을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기본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라는 형식으로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헌법 개정 제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대통령이 집중된 그 권력을 분산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지방 소매를 막을 수 있도록 분권행 또 영토장 이런 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분권행 국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위헌 집정부제다, 대통령과 총리가 대립하면 어떻게 하는 이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걸 좀 정치로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거든요. 좀 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국방 외교라든지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은 대통령이 맡고 오히려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행정부 수반에 대해서 경제부처 장관에다 임명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한보다 총리 권한이 더 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장관이 19명인가 18명 되는데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보훈부 장관, 인사핵심처장,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외국대사 이런 건 대통령이 임명하고 오히려 국회에서 뽑는 총리가 경제부처 장관을 따져 10개가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 지금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소속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장관도 많이 있는데 만약 매치를 총리가 총괄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대통령 소속 직속 장관급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다 총리실로 많이 이관이 될 거고요. 지금은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원은 향후에 국회로 이관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연간 국방 예산이 60조 정도 넘는데 그 60조 예산은 국방부의 그 요청을 받아 기재부가 다 평가를 해서 다 확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 국방 예산 하나만 넣어도 국방은 대통령이 맞는데 그 예산 국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은 다 총리가 지휘하는 기재부 장관이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이제 조정할 수 하는 게 정치력이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한민국은 국가 사이즈가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에서 13위 올라가고 얼마 전입니다. 한 1개월 전인가 골드만삭스라는 용역 컨설팅 회사에 유명한 경제 전망하는 골드만삭스에서 대한민국 세계 6대 강국이라고까지 표현했거든요. 무역 규모는 6, 7위고 전리적 군사력도 지금 6위, 7위고 알다시피 이제 K-클래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단순한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내란 이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상이 그냥 엄청나게 추락을 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다 불효하고 모든 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우습게 보고 있고 계엄이 나자마자 한국 돈 안 받는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동남아 가서 한국 돈 지급하려니까 한국 돈 안 받는다고 했던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지금 탄핵이 되고 새로 대통령 뽑아 새 정부가 좀 빨리 극복을 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뭐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니까 이게 속은 타지만 다 언제 결정도 기다려야 되고 지금도 이 절차를 좀 잘못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어쨌든 좀 해서 극복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을 리더십에 기대서 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기 위해서 이 사람 준비도 많이 하고 정책도 준비하고 그랜드 디자인이나 비전도 준비해가지고 그럼 김대중 대통령까지 준비된 대통령도 국정을 잘하기 힘든데 지금 구속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혀 검사로서 생활 단순한 생활을 해가지고 전혀 국정을 준비를 안 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을 아무리 준비 없는 사람이 국정을 운 좋게 막 타가지고 사단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이제 대통령과 총리가 초톡으로 국정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아마 지금 헌법 개정에 나서는 많은 사회단체나 기구에서
대체적으로 4년 중임제 교육운영 분권형으로 하자는 쪽이 압도적 다수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4년 중임제 분권 개혁에 대해서 김태형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권력구조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거는 이제 다 동일한데요. 저는 아까 그 선행 조건이 의회가 권력을 좀 나누려면 선거제도 개편이 우선시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거거든요. 현재 우리 헌법 117조 1항 2항, 118조 1항 2항에 117조는 지방정부 구성부, 118조는 지방의회를 둘 수 있다. 나머지는 법률로 위임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987년도에는 워낙 급하다 보니까 빨리 독재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자는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부분인데요. 방금 의원님이 이 책이라든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자치 뭐겠습니까? 예산 문제, 조직 문제, 법률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과거에 8대2였습니다. 지방이 내놓은 그 지방세 비율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가까스로 7대3으로 만들어놨는데 많은 그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6대4로 해야 한다. 지방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어야 사업을 하든 뭐 할 거 아니냐. 자율성을 달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조직권입니다. 지방정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싶어도 중앙정부에서 TO를 정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방의 실정에 맞는 인원을 쓸 수 없는 이런 한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문제. 2년 전에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나마 자치 입법권이 좀 강화됐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다 다른데 천편일률적으로 중앙정부 법률로 각 지역의 특색 무시하는 그 법률이 아니라 지방의 상황에 맞는 조례를 구성하는데 중앙정부의 법률, 권한이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충분하게 자치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개헌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또 하나 뭐냐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김두관 의원도 적시를 했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 삶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거든요. 국민들 삶과 관련된 부분들. 산업화 시대에 재벌 중심의 경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자유주의 이후로 우리가 IMF 이후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다 폐기책을 한 거예요. 너무 폐기가 심하니까. 그 폐기가 뭐냐면 사회 양극화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의 불평등이 너무 자산과 부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살률이 높다는 거.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이라든가 자살률은 또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사회 양극화도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가장 높습니다. 이 기준은 OECD 기준입니다. 선진국 중심으로 봤을 때. 자, 이 폐해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인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폐해인데,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다 버린 신자유주의 정책을 늦게 이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이 부분들이 포함돼서 지금 저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과거의 산업화 시대 영광만 가지고 계속 흘러간 내구도 틀 게 아니라 이제는 97년 이후에 자리를 잡았던 신자유주의 체제를 좀 바꿔가면서 경제민주화라든가 국민들 삶에 관련된 부분들이 개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부분, 권력구조, 지방자치, 그리고 경제민주화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 개헌안에 좀 담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김두관 의원님도 그런 부분들을 이번 책에 많이 담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독일의 정치 사회 체제를 조정자본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자유주의, 시장의 경쟁력을 존중하되 소위 국가 공동체를 심각하게 입양하는 부분은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우리 헌법 119조 2항입니까? 그 유명한 김종인 그 위원장이 오태호 대통령 때 경제 수석할 때 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골목 상권에 침입하는 걸 그 조항 때문에 그나마 견제가 가능합니다. 헌법에 그 조항이 없었으면 아마 이 시장에서 약탈적인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금 워낙 이제 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욕망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은 부자 대세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 먹었을 정도로 한국 사회가 지금 1인당 GDP가 그 3만 6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너무 아쉬운 게 아닌가. 선진국 조건을 많이 갖췄는데 선진국으로서는 갖추 있으면 안 되는 현상도 아까 노인 청소년 자살률이 1위고 노인 빈곤율도 1위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져서 결혼 문제가 더 등장할 정도니까 그런 점도 우리 헌법에서 좀 더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적으로 김대환 원장이 지적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자기 헌법이 만들어지면 지금 이제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가 너무 그러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원포인트 개헌을 대선택하고 나머지 생명권, 기본권, 환경권 이런 문제들은 1년 동안 잘 더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을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 책의 핵심이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고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균형을 맞추자라는 것으로 조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밖에도 정말 많은 조항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의 국가원수 표기 삭제라던가, 개혁 선거권 삭제, 그다음에 국가자치분권 회의 신설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밖에도 다른 조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대한민국 국방력이 세계 6위라고 그러는데 군정권은 참모총장, 군령권은 함참호장, 국방부 장관, 대통령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도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를 이런 게 훨씬 더 많은데 여전히 사성 장군 출신, 윤석열 정부에서는 삼성 출신들이 주로 국방, 김용현, 신흥식 이런 분들이 하게 되는데요. 요 법조항에 이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현역 퇴임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국방부 장관 군인 출신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요. 참고로 미국은 10년 지나야만, 군에서 퇴임한 10년 지나야만이 미국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유럽 서구 이후에 주로 주요 나라들은 요즘은 남녀 동수 내각도 많이 구성을 하고 있고, 특히 국방부 장관에 여성들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독일 국방부 장관이 젊은 여성이라서 임신을 해서 아주 배가 많이 나온 여성 국방부 장관이 군부대를 사열한 사진도 보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 통제라는 측면에서 국방부 장관도 이제 민간 출신들이 맡는 게 맞지 않는가. 우리 당에서 사성위원을 한 그 전주 출신의 장영달 의원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국회 국방위원장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한번 민간 출신 최초로 국방부 장관이 될 뻔 됐는데 기회가 사실 안 됐던 기억도 제가 합니다. 이런 조항도 있고, 여기에 보면 이제 헌법에 모든 국민을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으로 이걸 개정한 이유는 대한민국 안에, 영토 안에 우리 국민이 아닌 사람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래에서 국민은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 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인권의 보편성 정비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 공무원들이 퇴임 이후까지 청렴성을 요구하는 이런 조항도 들어있고, 이제 자치분권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근로국정자문회의가 이름만 있지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고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을 통해서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들로 구성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혹시 김대영 원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렇게 책을 펴내게 되면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개헌과 관련해서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왜 개헌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좀 뭐랄까 필요성을 느끼고 평상시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개헌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셨다면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자리 이 책을 꼭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개헌이 얼마나 우리 삶을 바꿀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주변에 알리시고 이게 이제 정치 진영이라든가 정치인들의 그다음에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어떻게 38년 동안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과거의 법률과 간섭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두관 의원님께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헌법 개정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 자체가 경선 헌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팀들하고 이 토론도 강주일보에서 해봤는데 제가 제안하는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개헌했던 법이 또 평생 이게 정답일 수는 없잖아요. 항상 법은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헌할 때마다 이렇게 오래 걸린다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권력구조 문제만큼은 현재대로 경선 헌법으로 하되 나머지 지방자치라든가 국민의 실생활 관련된 개헌 부분은 예산헌법으로 하자. 쉽게 바꿀 수 있게 가자. 이렇게 제안을 분리개헌을 제안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강주 북콘서트 토론회에서 얻은 가장 큰 성과 같은데요. 정말 국가 권력 구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좀 쉽게 개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유신 헌법 전에는 헌법 개정을 국민들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언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유신 체제가 들어서면서 없어져가지고 지금 국회 정부와 대통령과 국회에서만 헌법 개정에 대한 안을 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안에도 헌법 국민 발언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예를 들어 50만이나 100만이 서명하면 개헌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고 방금 우리 김대현 원장이 말씀하신 건 굉장히 아주 필요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고 다른 분들하고 토론할 때 그 점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안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실제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또 덧붙여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밖에도 정말 그 책 안에 보시면 다양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잠시 후에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두 분께서는 하실 말씀이 더 남아 계실까요? 청년들한테 예,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의 개헌 제안서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대담을 들어보시고 또 전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김두관의 개헌 제안서 북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또 김두관의 헌법 개정 제안서의 저자이신 김두관 전 의원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볼까 하는데요. 마무리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바쁘신데 북콘서트에 와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요. 헌법 개정 제안서이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필요한 헌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또 오늘은 의견을 안 내셨더라도 집에서 또 곰곰이 생각해서 이것만큼 좀 헌법 개정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으면 편하게 이메일이나 메시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기념사진 촬영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는 무대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찍습니다. 자, 하나, 둘. 파이팅. 손을 일단 내리시고요.
자, 하나 둘 하면 화이팅. 자, 하나 둘 화이팅. 김두관 화이팅. 자, 손 내리시고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화이팅 한 번 더 할까요? 예. 자, 김두관 화이팅.